최초 여성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들과 회식하는 도중 조폭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이 그녀들을 무시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고 머리에 소주를 부으며 희롱하면서 시작되는 사단장의 카리스마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의 도시 파주. 그곳의 밤은 유난히 깊고 서늘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스라이 멀어지는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낭만 대신 보이지 않는 전선과 마주한 묵직한 긴장감이 땅의 기운처럼 스며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땅거미가 내린 금촌의 밤거리는 희미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저마다의 고단한 삶을 부려놓는 이들의 그림자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조 철판 통닭갈비라는 낡은 간판을 내건 식당은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매콤한 양념과 고소한 기름이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오며 시장기를 자극했습니다. 세월의 덕계가 앉은 벽지, 달고 다른 테이블 위에는 군인들의 휴가와 저녁을 기념하는 낙서들이 훈장처럼 빼곡했습니다.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 다른 손님들의 소란에서 한 발 비켜선 곳에 3명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3사람 모두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님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중심 인물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깊고 잔잔한 호수 같은 눈빛.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어깨에 짊어진 지휘관의 고뇌와 강철 같은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선주.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래 최초로 탄생한 보병사단장이자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를 이끄는 살아있는 전설 강선주 소장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혹한기 전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습니다. 부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먼저 돌려보낸 그녀는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2명의 여군 참모 박지현 대위와 김민정 대위만을 데리고 이 허름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장소보다 젊은 시절 초급장교 때부터 부하들과 고된 훈련 뒤에 소회를 나누던 이런 곳이 그녀에게는 더 편안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공개된 장소에 경호 병력도 없이 저희만 모시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비서실장인 박지현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식당 입구와 주변 테이블을 쉴 새 없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선주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박 대위, 군복을 벗은 나에게는 계급장도 별도 없네. 나도 그저 고된 일과를 마치고 뜨끈한 닭갈비에 소주 한 잔 기울이고픈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자네와 김대위, 2 최정예 요원이 바로 나의 가장 든든한 경호 병력 아닌가. 그녀의 말에 맞은편에 앉은 작전처의 김민정 대위도 긴장을 풀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2사람이면 웬만한 특임대 1개 중대와 맞먹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호탕한 김 대위의 말에 비로소 3사람 사이에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철판 위에서 붉은 양념을 뒤집어 쓴 닭갈비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장막 뒤로 검고 추악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하. 야, 오늘 술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식당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기운에 잔뜩 달아오른 사내 대여섯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손님들은 아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용이나 호랑이, 문신,
그리고 주위를 위압하려는 듯한 험상궂은 눈빛은 이 일대를 제 집처럼 어슬렁거리는 폭력배들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황철룡이라는 사내였습니다. 파주 유흥가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세 명목의 돈을 뜯어내며 세력을 키워온 신흥폭력 조직 금촌 식구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노모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러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돈과 폭력이 주는 힘에 취해버린 뒤였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던 황철룡의 취기 어린 눈에 구석 자리에 앉은 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가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식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비위를 거슬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술기운과 객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들. 여자들끼리만 마시니까 술이 쓰지. 우리 오빠들이랑 같이 마시면 술이 아주 달달해질 텐데. 황철용의 부하 중 하나가 다짜고짜 박지현 대위의 어깨에 팔을 척 걸쳤습니다. 그 순간 박 대위의 온화했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이미 상대의 관절을 꺾어 제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려던 찰나 강선주 소장의 조용하지만 강한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기다려라. 그 눈빛은 짧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김민정 대위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자리로 가주시지요. 하지만 정중한 거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술 취한 폭력배들에게 예의는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어허, 이 아가씨 튕기네. 얼굴도 예쁘장한 게 성깔도 있어 보여. 딱 내 스타일이야. 다른 사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김대위의 턱을 손가락으로 추근대듯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김대위는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틀어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와 김 대위의 손은 언제든 상대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갔고 그들의 호흡은 고요해졌으며 온몸의 근육은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듯 지켜보던 황철용은 한가운데 앉은 강선주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두 여인과는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자신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서 그는 기이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 하지만 술과 오만함에 취한 그는 그 감각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빤히 쳐다보는 거야? 혹시 내가 마음에 들기라도 하나? 황철용은 비열하게 웃으며 강선주의 바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용의 목에 거꾸로 도단한 비늘이라는 영린을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테이블 밑으로 스르르 내려가 강선주 소장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박지현 대위와 김민정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이글거렸습니다. 눈앞의 저 여인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자 수만 장병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나아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의 몸에 저 더러운 손이 닿았다는 것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군의 명예와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능멸 행위였습니다. 네 이놈.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박 대위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선주 소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그녀의 얼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오직 황철용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불길한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황철용은 두 여군의 살벌한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강선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부하들 관리 좀 잘해야겠네. 아주 눈으로 사람을 잡겠어. 그런데 어쩌나? 난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는 오히려 다리를 쓰다듬던 손에 더욱 힘을 주며 희롱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강선주 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극히 평온하고 그래서 더욱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놈 지금 내 놈의 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정녕 알고 있는 것이냐? 하, 당연히 알지. 곱디고 온 아줌마 다리 위에 있잖소. 왜 기분이라도 좋으신가? 황철용이 음흉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강선주 소장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다리는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구하기 위해 적의 포화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할 지휘관의 다리다. 지금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능멸하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다. 뭐라고? 지휘관? 푸하하.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단체로 미쳤나? 당신이 지휘관이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 아줌마야. 황철용과 그 무리들은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선주의 말은 그저 어처구니 없는 술주정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단장? 이 여자가 사단장이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코미디는 처음 본다. 그 순간 강선주 소장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미물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대위와 김 대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명확하고도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리하라.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억눌려 있던 두 마리 암사자가 포효했습니다. 내 놈의 그 오만함을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박지현 대위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선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던 폭력배의 손목을 잡아챈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대를 자신의 등 뒤로 넘기며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민정 대위는 자신의 턱을 희롱하려던 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는 숨을 토해내며 새우처럼 몸을 말고 쓰러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황철용과 남은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미친 것들이. 황철용이 욕설을 내뱉으며 강선주의 다리에서 손을 떼고 일어나려는 순간 테이블 밑에 있던 강선주의 발이 군화도 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의 정강이 뼈를 걷어찼습니다. 뼈를 뒤흔드는 격통에 황철용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그의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대위가 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느 분의 몸에 손을 댄 줄 아느냐. 이분은 내 놈이 발 딛고 사는 이 파주 땅을 지키는 제1보병사단 사단장님이시다. 내 놈 같은 버러지들 때문에 차가운 땅에서 밤낮으로 희생하는 수만 장병들의 어머니이자 지휘관이란 말이다. 사단장? 황철용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취기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눈앞에 평범해 보였던 아줌마가 다시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차가운 위엄. 이것은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사색이 되어 지켜보던 식당 주인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20년 전 바로 저 1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 여인들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박 대위가 상대를 제압하는 완벽한 특공무술 자세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 사장, 당신 미쳤소. 그분은 진짜 우리 사단장님이시란 말이오. 전진부대를 이끄는 강선주 장군님이시란 말이오. 주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황철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은 폭력배들이 동료들의 비명을 듣고 의자를 집어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대위는 날아오는 의자를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안쪽으로 감아 던졌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철용을 포함한 6명의 폭력배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식당 문 밖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 완장을 찬 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사단장 경호팀과 군사경찰 특임대 SDT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미 강선주 소장이 위험을 감지한 순간 박 대위가 테이블 밑으로 비상호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단장님 무사하십니까? 군사경찰 대장이 달려와 우렁차게 격려했습니다. 상황은 종료됐다. 강선주 소장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 군형법상 지휘관 특수 협박 및 추행 혐의를 적용해 즉시 연행하도록. 민간 경찰과 공조하고 이 식당의 모든 피해는 우리 사단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군사경찰대장의 복명복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황철용과 그의 부하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황철용과 그의 조직원들은 파주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민간경찰로 신병이 인계되었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원익이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군부대 소음과 훈련장 부지 문제로 군과 대립각을 세우던 그는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회의의 증거라며 언론에 떠들어댔습니다. 여군 사단장 하나가 조폭 몇 명과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강선주 소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선주 소장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부대 전체의 사기와 관련된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황철용에게는 더 가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회를 온 동생으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마저 위태롭게 만든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미웠습니다. 그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때 한 남자가 유치장 면회실을 찾아왔습니다. 닭갈비집 사장 최 씨였습니다. 황철용은 그가 자신을 비웃으러 왔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황 사장 모친 병원비에 보태 쓰시오. 황철용이 놀라 고개를 들자 최 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은 아니었소. 하지만 그분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그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믿는 분이요. 길을 잘못 든 아들이라도 끝까지 품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지휘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란 말이요. 봉투 안에는 최 씨가 평생 모았을 법한 빳빳한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철용은 그 돈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예상치 못한 자비의 무게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에게서 받은 용서 아닌 용서였습니다. 며칠 뒤 유치장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면회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도관의 말에 무기력하게 고개를 든 황철용과 조직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눈부시게 각이 잡힌 육군 정복을 입은 강선주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찬란한 소장 계급장과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당에서 봤던 평범한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나라의 군대를 상징하는 압도적인 위엄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마찬가지로 정복을 입은 박지현, 김민정 대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황철용과 조직원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그 어떤 폭력보다 무서운 권위와 위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선주는 교도관에게 정중히 자리를 부탁한 뒤 차가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그 영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과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과시하며 돌아다니는 이 파주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알고 있는가? 이곳은 수십 킬로미터만 가면 적의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최전선이다. 너희들이 술에 취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와 내 부하들은 차디찬 철책 아래서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강선주는 황철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정한 사나이의 힘은 약한 자를 짓밟아 얻은 돈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땀 흘려번 깨끗한 돈으로 떳떳한 아들로서 부모님을 지켜드리는 데 있는 것이다. 내 놈이 가진 그 악착 같은 근성과 힘을 왜 그런 비겁한 곳에 쓰고 있는가?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짐승 취급만 받던 자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인간의 길로 이끌어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단장님께 그리고 제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황철용의 목에서 마침내 참회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게 해줄 생각은 없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 강선주의 눈짓에 박대위가 서류 봉투 하나를 쇠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희가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의 명단이 들어있다. 너희의 힘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기술교육원, 너희의 의리를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봉사단체들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강선주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약자에게도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그 주먹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강선주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절도 있는 뒷모습을 보며 황철용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장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정한 어른의 가르침 앞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주시 금촌의 밤거리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습니다. 특히 늦은 밤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방범대의 대장은 놀랍게도 황철용이었습니다. 그는 죗값을 치르고 나온 후 강선주 사단장이 남긴 봉투를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출소한 동생들과 건설 기술을 배워 작은 보수업체를 차렸고 밤에는 자신들이 어지럽혔던 거리를 스스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원익 의원이 또다시 군 훈련장 도로 확장 공사를 문제 삼아 주민들을 선동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황철용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시장 상인들이 나타나 양 의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국회의원 양반, 당신이 말로만 안보를 떠들 때 저 군인들은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오. 이 도로는 군인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이오. 황철용의 외침에 상인들이 동조하며 양 의원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발에 양 의원은 당황하여 꽁무니를 뺐고 그의 정치적 술수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 차 안에서 지켜보던 강선주 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던 황철용은 익숙한 번호판의 지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체 차렷, 저분께 경례. 황철용과 그의 대원들은 지나가는 차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경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경례보다 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차가 지나간 후 옆에 있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 사단장님을 잊지 못하셨습니까? 황철용은 멀어지는 차량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잊는 게 아니다. 가슴에 새기고 사는 거다. 우리를 깡패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의 가르침을 말이다. 우리는 이제 이 거리를 지키는 진짜 금촌의 식구다. 파주의 밤하늘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위대한 지휘관이 뿌린 진심의 씨앗이 상처 입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황철용과 그의 옛 동료들이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주홍골 씨는 그들의 이마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 가는 곳마다 수군거림과 불신의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강선주 사단장이 건넨 봉투를 부적처럼 품고 있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던 그들은 창밖으로 위태롭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삐걱거렸고 할머니의 굽은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황철용은 유치장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절규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황철용의 험상궂은 얼굴과 다부진 체격에 할머니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황철용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 뒤로가 묵묵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뒤따라 나와 리어카의 균형을 잡고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이나 언덕길을 오른 뒤에야 리어카를 평지에 세워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촌 건설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들은 일이 없는 날이면 동네의 굳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깨진 가로등을 자비로 갈아 끼웠고 비가 새는 독거노인의 집 지붕을 고쳐주었으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의 낡은 간판을 튼튼하게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하던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리어카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던 할머니는 매일 저녁이면 그들을 불러 뜨끈한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대접했습니다. 이놈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힘쓰려면 잘 먹어야 혀. 할머니의 주름진 손으로 떠주는 국물 한 그릇은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게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왕언니라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황철용과 그의 동료들은 순찰을 돌다가 후미진 골목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몇몇이 더 어린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들을 보는 것만 같아 황철용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강선주 사단장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는 주먹을 펴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들아, 비겁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등장에 학생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황철용의 험악한 인상은 여전했기에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습니다. 황철용은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신 그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나도 너희만 할 때, 아니 너희보다 더 할 때 힘자랑하고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진짜 멋있는 건 주먹으로 동생들 겁주는 게 아니라 그 주먹으로 내 동생,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주는 거다. 그는 겁에 질린 피해 학생을 일으켜 세워 집에 보내주고 가해 학생들을 자신의 허름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윽박지르는 대신 뜨거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너희들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냐? 그럼 이 아저씨 밑에서 일해볼래? 공사 현장에서 자재 나르고 청소하는 일 힘들긴 해도 땀 흘려번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돈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 한 벌 사드려봐라. 그게 진짜 가오 잡는 거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며 길을 가르쳐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아이들은 정말로 주말마다 황철용의 사무실을 찾아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황철용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선주 사단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이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파주에는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멈추지 않고 쏟아진 비로 임진강 수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결국 강둑 일부가 무너지며 흙탕물이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파주 시내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재난 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소방과 경찰 인력만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철용과 금촌 식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1톤 트럭과 낡은 굴착기를 몰고 침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을 구한다.
황철용의 외침에 동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 지리에 익숙했고 어디에 노약자들이 사는지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로 막힌 길을 뚫고 트럭으로 고립된 주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을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목에 태우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흙탕물에 젖고 얼굴은 땀과 비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곳은 강변 저지대에 위치한 판자촌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집들이 통째로 떠내려갈 위기에 처한 순간 군용 트럭 여러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강선주 소장이 이끄는 제1보병사단 장병들이었습니다. 전 부대원은 수해 복구 및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한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복을 입은 강선주 소장이 직접 지휘차에서 내려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장병들은 구명 보트를 내리고 밧줄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한가운데서 군인 못지않은 용맹함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황철용과 그의 동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능멸했던 폭력배와 그를 단죄했던 장군. 두 사람은 흙탕물이 넘실대는 재난의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색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말없는 신뢰와 존경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쪽에서 사람 살려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립된 낡은 축사의 지붕 위에서 한 젊은 군인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 때문에 군용 보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황철용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간다. 굴착기로 길을 터. 황철용은 직접 굴착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신들린 듯한 솜씨로 굴착기에 붐을 뻗어 물속의 장애물들을 치워나가며 위태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굴착기 버킷을 병사가 있는 곳까지 조심스럽게 뻗었습니다. 뛰어내려. 병사는 망설임 없이 버킷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황철용은 조심스럽게 굴착기를 움직여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병사가 황철용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의 용기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황철용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군인 양반이야말로 고생이 많소. 이 동네를 지켜줘서 우리가 고맙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선주 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깨진 칼을 버리는 대신 다시 두드려 명검으로 만들어낸 대장장이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군과 민이 함께하는 위대한 연대라는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황철용의 동료들은 김복순 할머니의 가게에서 실어온 재료들로 밤새 뜬 눈으로 구조 작업을 펼치는 군 장병들과 이재민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고 뜨거운 국물을 날랐습니다. 군인과 전과자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모습은 재난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파주시는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잿빛 흙탕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수해 극복에 공을 세운 시민들을 위한 조촐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 가장 앞줄에 황철용과 금촌 식구들이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때 도시의 골칫거리였던 이들이 도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용기를 우리 파주 시민 모두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황철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순수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감사패는 과거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용 문신보다 훨씬 더 무겁고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금촌 건설의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스웨터 차림의 강선주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2명의 여군 장교 대신 따뜻한 찐빵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고 또 고맙다. 그녀의 등장에 황철용과 동료들은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황철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그저 사단장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강선주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찐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리더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황 사장, 내가 왜 자네들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아는가? 그녀는 황철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못쓰게 된 칼을 버리지 않네. 오히려 더 뜨거운 불에 달구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 더 강하고 날카로운 명검으로 만들어내지. 나는 자네들 안에서 그것을 보았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을 뿐 그 누구보다 뜨거운 의리와 책임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갖지 못한 강인한 힘을 말일세. 그 힘의 방향만 바로 잡아준다면 세상을 지키는 위대한 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교훈, 사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네들은 이번 수해 현장에서 그 믿음에 완벽하게 답해 주었네. 흙탕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던 자네들의 모습은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내 부하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자네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걸세.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본질이자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섬김의 정신일세.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교훈, 진정한 강함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황철용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저는 여전히 과거의 제가 부끄럽고 지금의 제가 낯설기만 합니다. 제가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선주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를 잊으라고 말하지 않겠네.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네가 있는 걸세. 상처는 흉터를 남기지. 하지만 그 흉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냈다는 강함의 증거일세. 자네의 과거는 이제 자네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걸세. 스스로를 용서하고 오늘의 자네를 자랑스러워하게. 자네 한 사람의 변화가 길 잃었던 청소년들을 바꾸고 냉소적이던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도시 전체를 바꾸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힘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적일세.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교훈,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용서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황철용과 그의 동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로운 이정표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촌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웠던 공터에는 이제 3층짜리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금촌 희망 나눔센터라는 따뜻한 이름의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철용과 금촌 식구들이 땀 흘려 번 돈과 파주시,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들이 힘을 합쳐 세운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1층에는 김복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자리 잡았고 2층에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건설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교육장이 3층에는 금촌 재난 대응팀의 사무실과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때 도시의 암적인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도시의 가장 든든한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선주 소장은 서울 합참으로 영전하게 되어 정든 파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길 그녀가 탄 차는 일부러 금촌 희망 나눔센터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철용은 돋보기를 쓴 채 한 청년에게 건설 설계 도면을 읽는 법을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은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는 그들이 구해주었던 아이들이 심은 봉선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선주 소장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 풍경을 눈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파주에 남기는 진짜 유산은 무수히 많은 표창장이나 화려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렇게 땅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무찌른 전장의 승전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황철용은 문득 고개를 들어 떠나가는 검은 세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복종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인생의 스승이자 어머니께 올리는 영원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파주의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사가 조용히 엇갈렸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지휘관이 남긴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과 한 도시를 구원했는지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